자식 없으면 서러운 일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다 자식 나름인가 봅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놈 하나 때문에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정신 차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헷가닥 돌아 속을 두 배로 썩이고 있네요. 아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제 속을 썩일 때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거다. 이제 한 번만 더 내 속을 뒤집으면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이제 정말 그 끝이 찾아온 것 같아 씁쓸하네요.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은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하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자식 복만 없냐? 아니요,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름 나쁘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고 제 좌우명이요. 평범하게 살자예요. 어렸을 때 좌우명 쪽지 저거 책상 앞에 딱 하니 붙여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줄 몰랐었죠. 뭐? 평범하게 살자? 사업한 남자랑 결혼하면 속만 뒤집어지지. 평범하게 사는 건 글러 먹었다 너도, 응? 그냥 좀 무난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만나지. 아유. 어쩌면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제 인생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한 순간부터 조금씩 평범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결혼식 전날까지 저희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고생한다면서 제 결혼을 영 못마땅해 하셨죠. 특출나게 차이나는 것 없이 반대할 구석 하나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요. 처음엔 남편을 소개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영업직 사원이었던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두고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이든 뭐든 큰일 한번 해봐야 한다면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한 남편이었지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회사 하나 차려놓는다고 금방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놈의 돈 때문에 참 많이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예단 예물을 생략하자는 거야? 그럼 상견례 자리에서 미리 그걸 얘기했어야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버리면 난 친정 가서 뭐라 그래. 아, 나 진짜 몰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응?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잖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결혼식 그거 다 허례허식이야. 우리 둘이서 살림 잘 꾸려서 살면 되는 거잖아. 사업 안정되고 나면 당신 못 해줬던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사업하는 남자 어지간한 깜냥으로 몸 만난다는 엄마의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당장 회사에 들어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하기로 했던 예단 예물 몽땅 생략하고 식대며 뭐며 돈 나갈 것들 저희 친정에서 무리해서 다 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그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 고집만으로 밀어붙인 결혼하면서 남편 말처럼 그래 우리 두 사람만 화목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결혼식 그거 다 남들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그러면서 위안 삼았어요. 하지만 화목한 결혼 생활은 안정적인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걸 결혼 이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줄 돈도 없어서 금반지 나눠 끼고 식 올린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을 리 없죠. 이 고비만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남편의 사업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가속도가 붙어가더군요.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저도 원래 하던 일 정리하고 남편 회사 나가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살림살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지 그 와중에 애까지 생기고 나니까 가난이 턱 끝까지 쫓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의료기기 사업이다 보니 영업이 거의 8할이잖아요. 남편이 영업을 뒤로 회사를 비우고 나면 전 회계부터 거래처 연락하고 물류 관리하고 거의 회사 살림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것뿐만이게요. 회사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낮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동네 반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택배 상하차까지 하면서 정말이지 그 시기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을 갈아서라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들을 임신하고 혼자서 양말도 못 신는 만삭이 봄이 될 때까지 회사를 나갔어요. 자식만 낳으면 뭐 드라마틱하게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죠. 자식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웠던 살림살이도 풀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형편의 자식까지 낳아놓고 나면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들한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 역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들을 지울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두 사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요. 태어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남들이랑 똑같이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 지금 둘 목구멍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마냥 막막하기만 했었죠.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잘못한 벌을 지금 되돌려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내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 좀 더 행복해 했더라면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를 배신할 일은 없지 않을까 하고요. 엄마 체육대회에 애들이 다 부모님 데리고 온다는데 아빠는 못 온다고 했고 엄마도 못 와? 엄마 일하는 거 그거 몇 시간만 안 가면 안 돼? 애들이 부모님 없냐고 놀린단 말이야. 난 왜 엄마도 아빠도 다 있는데 맨날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안 오고 혼자 있어? 누가 우리 진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아빠도 열심히 살고 있어서 바빠서 그런다. 네가 잘 얘기하면 되지. 엄마도 그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진호 달리기 몇 등 하는지 좀 봐주세요. 미리 얘기해 놓을게. 그럼 됐지?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대책도 없이 무작정 회사만 차려둔 남편은 창업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는 사업의 이유를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왜 안 될까 고민하는 거 그거 누가 말려요. 혼자서만 고민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졌을 일도 없었겠죠. 남편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박학한 친한 형님이 있다면서 회사에 고문을 맡겼습니다. 말이 좋아 고문이지 남편의 지인은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마구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회사 규모가 뭐 얼마나 된다고 고문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하고 그래. 당신 그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허우대만 좋은 형님들 당신이 사업 잘 모른다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야? 당신이 나가서 100걸음이라도 더 걷고 한 대라도 더 팔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나도 당연히 알지.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번에 고문으로 새로 내가 영입한 형님 있잖아. 아니 나도 몰랐는데 이 형님이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회사 제품 딱 보시더니 아 이건 되는 거다. 어? 아 이건 국내에서 팔 상품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확실히 외국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이 보는 시야가 다르시다니까. 아 그래서 요즘에 해외 쪽에서 판매할 대리점 좀 알아보고 있어. 여보 지금이야 뭐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실패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번엔 다르다니까. 내가 제대로 대박 터뜨려서 당신이랑 우리 진호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은 아마 다들 말 안 해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욕심 아니면 사람 때문이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눈엔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느님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원래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남 등 쳐먹으려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접근하지 않더군요. 저희처럼 이제 더 빼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 심정을 이용하는 게 사기꾼의 못된 마음인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필리핀에 자기가 아는 업체와 알선해주겠다. 거래처를 통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온갖 감언이설로 남편을 꼬드겨 현지 대리점을 구할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간 지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그대로 사라졌어요. 해외 판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었던 남편의 애절한 마음을 이용했던 거죠. 돈도 없는데 먹고 죽을래도 없는 게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빚까지 떠안게 됐으니 어쩔 거야 이거 응? 당신이 한 거잖아. 당신이 믿어보라고 했잖아. 어쩔 거냐고. 이 형님이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 아 필리핀을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 아 내가 현지 경찰에다가도 근처에 한국인 사고 소식 들어온 거 없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연락을 해놨으니까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응?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은 그냥 남편의 희망사항이겠죠.
경찰이 수소문하고 난 후에 돌아온 소식은 철석같이 믿었던 이 형님이 이미 현지에서도 사기 행각을 많이 저지르고 도망 다니던 범죄자였답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한테 어마어마한 사업가다, 따라하기만 해도 돈 버는데 사람들이 못 따라해서 그런 거다 하고 열심히 입을 털었던 사람 역시 한패로 움직이던 조직원이었고요. 수사에 들어갔어도 계좌도 차명으로 돌려놓고 뭐 여권도 위조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을 어떻게 사기꾼인지 알아보고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 이 악물고 이랬어요. 어쨌든 낳아놓은 아들은 사람답게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집이 어려워지고 뭐하고 해도 애 공부는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빚더미에 나앉은 공장을 되살릴 생각은 진작에 때려치우고 밖에 나가서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새벽 5시 반에 간장집에 앉아서 도우미 일이든 입주 청소 일이든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다 받아서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뭐 했냐고요?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었죠. 집 문을 열면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우편함엔 확인도 안 한 독촉장들이 가득 꽂혀 있지. 남편은 모든 걸 다 포기한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옆에 술병 가득 쌓아놓고 욕이나 중얼중얼 거리면서 잠에 들지.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았죠. 손톱이 빠져라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우물은 이리 들어와라 이리 들어와라 하고 저를 붙잡아 당길 뿐 아무런 결실도 성과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피해 다녀 보려고 애를 써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빚이요, 빚. 가난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집 근처에 망해가는 공장에서 한 푼이라도 받아내보려고 하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은행 빚도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 채권이 어디로 팔려나가고 은행에서 정중하게 전화가 오는 대신에 채권을 구매한 대부업체에서 전문으로 추심만 진행하는 사람들을 불러 집으로 보내기도 시작했죠. 험악한 인상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독촉장을 건네주는 빚쟁이들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제발 뭐라도 해보라고 닥달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는 얘기뿐이었어요. 빚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동굴로 숨어버린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겠죠.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린 아들한테까지 가릴 거 없이 독촉을 하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가 윤호지? 아빠 지금 어디 계시니? 우리 아빠랑 친한 사람인데 아빠가 핸드폰을 두고 가셨는지 연락이 안 되네. 윤호가 아빠한테 전화 좀 해볼래?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애 붙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애가 뭘 한다고요? 네가 마누라구나. 야, 네 애만 애인 줄 아냐? 그래서 내 돈 언제 갚을 건데? 니네가 지금 배째라 하고 나와서 집에 있는 우리 애 밥 굶고 있는데 넌 네 아들만 중하냐? 뭐? 애 붙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진짜로 배는 거 없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다고.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신고해서 나도 경찰서에서 내 돈 떼어먹은 그놈 얼굴 좀 보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신고해. 엄마 무서워. 엄마 그냥 돈 좀 빨리 줘. 저 사람들 줘버리면 안 돼? 나 학교에서도 누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할까봐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 아빠가 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돈 좀 대신 갚아주라. 응?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아들은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고 매일 절 붙들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다 무섭다며 엉엉 우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모한테 찾아왔단 죄로 이렇게 고통받고 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 앞에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이혼 좀 해달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죠. 사정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 와중에 그것도 남편이라고 혹시 혼자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봐 그래서 저랑 아들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건가 덜컥 겁이 나대요. 언제까지 당신이랑 윤호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살게 할 수도 없고
차라리 힘들 거면 나 혼자 힘든 게 낫다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영 못 믿었다고 그런 소리 했을 때 그 말 들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사업한답시고 나대면서 가족들 불구덩이로 등 떠민 건 나니까 이제서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가장이잖아. 그래도 내가 가족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저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욕도 엄청 먹었어요. 식구란 게 그렇게 남편 배신하고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리면 좋냐고 하면서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땐 정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전날에 월급으로 받은 돈 인출해서 봉투에 고이 싸서 자고 있는 남편 머리맡에 내려놓고 아들 데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 아마 그날 안 자고 있었을 거예요. 입술을 어찌나 꽉 물고 있든지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는 게 제 눈에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참 좋았었는데 사업 망한 남편 버리고 나온 이혼녀 소리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미안한 것이 참 많다고요.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월세방을 하나 구하고 근처에 있는 학교로 아들의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동네를 옮기고 나면 근처에 내 얼굴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과거를 세탁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이미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아들이 전학 오게 된 이유에 대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희 아들은 다시 한번 그 싸늘한 눈빛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윤호가요? 아니 걔가 그럴 애가 절대 아닌데. 대체 무슨 일로. 알겠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바로 학교로 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들이랑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트 캐셔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 물으니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선 조심스러운 말투로 저희 아들이 친구와 싸움을 해서 지금 학교로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조용히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같이 싸운 친구가 조금 다쳐서 그쪽 학부모도 지금 학교로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저도 한달음에 학교로 달려갔죠. 늘 겁 많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먹을 꼭 쥐고 씩씩거리면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싸웠던 친구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달려가서 뭐라고 하기부터 했죠. 친구랑 싸울 일이 뭐가 있다고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고를 치냐고요. 옆에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던 담임 선생님께도 머리가 땅에 닿아라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어요. 뭐 그쪽 학부모도 엄청나게 열받아 있는 상태로 학교에 달려왔고요. 내 자식이 어디서 그렇게 맞았는데 화 안 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가족이 모자란 것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아들이 너 좀 불쌍해서 놀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함부로 깡패처럼 손을 갖다 올려? 어? 넌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대답해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어? 네, 저요. 애비가 없어서 그런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요. 네, 됐어요? 아들한테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싸움은 저쪽에서 먼저 걸었다고. 평소에도 반에서 불량한 친구였대요. 전학 온 첫날부터 꾸준히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참고 있었는데 그 애가 오늘은 갑자기 제 얘기를 들먹거렸답니다. 너네 엄마도 남편 없어서 외롭지 않겠냐. 네가 진짜 효자면 동네의 한량 같은 아저씨라도 소개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요. 그 얘기에 아들이 열이 받아서 큰 싸움이 났었던 거고요. 솔직히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 벌써부터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싸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이제 말까지 막 지어내네. 아, 너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부모 얘기만 나오면 먼저 파르르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다고 그랬다면서? 선생님,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아이, 이래서 우리가 교실에 CCTV 달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하여튼 전 이 일 이대로 못 넘어가요. 학폭위 열어주세요. 이거 학폭위 열어서 잘잘못 제대로 안 따지면 제가 학교고 선생이고 싹 다 고발해버릴 거니까. 이런 애들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유, 이 놈 좀 봐 좀. 응? 어머, 얘, 너 난 아주 잡아먹겠다. 잡아먹겠어. 그때 제가 나서서 아들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전학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학폭위까지 소집되면 정말로 대학 가는데 뭐 문제라도 있을까 싶어서 전 그게 먼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아들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애마저 뭐 잘못된 상황에 놓이기라도 할까봐 자초지종을 들어봐도 그놈 잘못이 100번 1000번 맞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핏대 세워가면서 저 학부모랑 같이 싸워봤자 정말 이를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전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셔요. 아이고 이걸 어째. 선생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부족하게 가르친 탓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애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따끔하게 집에서 단돌이 하겠습니다. 병원비고 뭐고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제발 애 미래 잘못되는 일만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니까 당황한 상대쪽 학부모들도 뭐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들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됐다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병원비를 포함해서 합의금만 깔끔하게 받고 마무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죠. 뭐 이사를 가고 뭐 하고 그런 계획들 싸그리 다 없어졌고 그동안 찔끔 벌어놓은 돈은 합의금으로 전부 나갔죠. 아마 아들과 제가 멀어졌던 계기, 아니,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아들이 저한테로부터 멀어졌던 계기를 굳이 따지자면 그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저한테 처음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무릎을 꿇냐고요. 저도 제 딴에 속상해서 그런 아들한테 속도 없다고 그냥 평소처럼 참고 넘어가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을 해줘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화를 냈죠. 엄만 늘 그런 식이야,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그냥 사과하면 빨리 끝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봤어? 난 엄마가 끝까지 우리 아들은 당당하다고 얘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인 덕분에 나만 등신된 거라고. 앞으로는 어줍지 않게 내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 엄마가 하는 거 그거 걱정 아니야. 내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지. 그 얘기 듣는데 참 억울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 아들 낳은 이후로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 때문에 집이 시끄러울 때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신경 못 써준 거야. 물론 많죠. 가족이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너무 어린 아들한테 과한 것들을 바랐던 걸까요? 그 뒤로부터 아들은 툭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차라리 그냥 그 집에서 굶어 죽게 놔두고 나오질 그랬냐 하는 폭언을 서스럼없이 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엔 정말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는 자기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서먹하고 소원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엇나갈 거야, 응? 네가 뭐 언제까지 사춘기도 아니고 엄마한테 서운한 건 그렇다 치고 너도 네 밥벌이는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응? 내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으면 네가 돈 벌어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간다. 그렇다고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 담배 냄새를 묻혀오는 아들이 참 답답하기만 했어요. 평소엔 저랑 말 한마디도 안 섞는 녀석이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소리 하면서 손 내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제가 무슨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요. 사고 치고 손 벌리고 하는 한심한 짓은 당장 관두라고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여사님에게 소개받아 아들을 억지로 공장에 취업시켜 놨습니다. 처음엔 소개시켜 주신 분 얼굴 보는 게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자기는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출근도 못하겠다 하는 거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차를 태워 질질 끌고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쌈박질하는 성격이 회사 들어간다고 뭐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회사 직원들이랑도 문제를 일으켜서 잘릴 뻔했던 거 사정사정 해했던 일도 있었고요. 저 진짜 더럽게 복도 없죠. 그랬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말짱한 사람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도 없어지고 좀 사람답게 사나보다 해서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다 만나는 여자 덕분이더라고요. 뭐 아들이 가정 꾸려 산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모아둔 돈 하나 없으면서 대책도 없이 덜컥 임신부터 해가지고 인사를 한답시고 찾아온 며느리와 당당한 아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도 직업은 괜찮으니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도로 회사 일하면 되겠거니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네요. 며느린 촉탁직으로 2년짜리 계약직이었고 그마저도 임신하고 몸이 안 좋다며 빠지는 날이 잦아지니 업체 측에서 내년도 계약은 못하겠다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요. 제 자식이지만 정말 끼리끼리 잘도 만났구나 하고 화가 울컥 올라왔다니까요. 너 정말 대책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부모님도 안 계시지, 변변찮은 직업도 없지. 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네가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을 때나 만나는 거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네가 무슨 수로 식구들 먹여 살릴 건데? 너 니네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혼자서 가족들 다 고생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지금. 울컥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소리까지 기어이 입 밖으로 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무리 미워 죽을 것 같아도 이혼 때문에 한번 상처받은 자식 제가 또 내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는 또 무슨 죄예요. 애까지 가진 마당에 여기서 더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자금 마련해 주어 두 사람이 살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기도 했고 결혼식까지 치를 여유는 없어서 혼인신고만 빠르게 올렸고요. 그래도 신혼 기분이라도 내라 하고 제주도 여행도 한번 보내줬었네요. 아무리 밉다 답답하다 해도 새 식구 들어오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어머님 어머님 소리하면서 쫓아다니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짠해요. 그래도 내 식구로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잘 챙겨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뻐라 했었어요. 입덧 때문에 혹시 밥이라도 잘 못 먹을까 싶어 매일 반찬 싸다 날러. 몸 무거워서 집안일하는 거 힘들까 싶어 집에 가서 청소 대신 해줘, 빨래 대신 해줘. 고운 정보다 무서운 게 미운 정이라고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없는 애들이었지만 아들도 제 가족 생기고 나니 예전보다 마음 붙이고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뭐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랬었죠. 오죽하면 며느리가 진통 오는 것 같다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단 전화를 아들보다 저한테 먼저 했었어요. 택시 타면서 며느리 손 꼭 붙들고 괜찮다고 숨 쉬라고 진짜 친정 엄마라도 된 것처럼 챙기면서 그렇게 건강한 손녀딸도 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괜찮은 인생이구나 위안 삼을 정도였죠. 엄마, 아버지랑은 연락 안 해? 그때 엄마 이혼하고 그 집 나올 때 이자료니 양육비니 뭐 한 푼도 못 받았었잖아. 그때 그 돈만 받았어도 우리도 번듯하고 괜찮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아니 아쉽다고 뭐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냥 그랬겠구나 하는 거지. 넌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휴, 왜 이렇게 허리가 뻐근한지 모르겠네.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고 와야 되려나. 애 키우면서 부쩍 돈이 부족해진 아들은 저한테 뜬금없이 전 남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뭐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 하면서요.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연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벌써 이혼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전 남편에게 연락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연락 왔을 때 진짜 어디 아프거나 잘못되기라도 한 줄 알았죠. 다행히 어디 다친 것도 뭐 잘못된 것도 아닌 전 남편은 꼭 줘야 할 게 있으니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저를 불러냈습니다. 헤어진 마당에 주고받을 게 뭐가 있나 싶긴 했지만 얼마 전에 집에서 전 남편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렇고 아들의 결혼한 소식도 전해야겠다 싶고 해서 만나게 됐죠. 뭐,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긴 하네. 당신 그런 옷 입은 것도 다 보고 사업 다시 잘 풀리게 된 거야? 그러게, 당신 만날 땐 매번 고생만 시키고 고생만 해서 이런 모습 한 번도 못 보여줬었는데 다 늙어서 나만 혼자 잘 사는 것 같아 미안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 윤호 그 녀석은 뭐하고 지내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참 많이 힘들었죠.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요. 모르겠어요. 이혼을 할 당시엔 악감정만 남아있었던 것 같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전 남편을 다시 보게 되니 미워하고 원망했던 감정들은 생각보다 크게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한 제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것 같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과 정말 긴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들이 속 썩인 얘기를 들을 땐 같이 버럭 화를 내주기도 했고 말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전 남편이 제 앞으로 통장이랑 도장 하나를 쓱 내밀어요. 이게 뭐냐고 아무 얘기 말고 열어보라고 그러기에 통장을 쓱 열어봤더니요. 세상에 그 안에 0이 몇 개야. 9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10억이요, 10억.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난이건 못 받는다고 다시 통장을 되돌려주니까 이건 제가 못 챙겨간 제 몫이라고 꼭 받으라고 하대요. 당신이랑 이혼할 때 내가 얼마나 생고생을 시켰어. 이제 사업 숨 좀 트이고 잘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한테 미안해했던 거, 못해줬던 거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거 내가 그때 못 줬던 위자료에 20년 동안 차곡차곡 이자 붙은 거라 생각하고 받아줘.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도 여직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노후 준비는 아니잖아. 우리 나이가 그래 노후 대비할 돈은 쥐고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얼떨결에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그동안 고생하면서도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방에 통장이 혹시 어디 발이 달려서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가방을 꼭 끌어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가 않아서 얼떨떨한 얼굴로 몇 번이나 볼을 꼬집어가며 들어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통장을 모아두은 곳에 통장 잘 넣어두고 아직도 쿵쿵거리는 가슴 부여잡고 겨우 잠에 들었죠. 갑작스럽게 생긴 그 재물 때문에 무슨 파행을 겪을지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부산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일어나니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 있었어요.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이였으니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들 내외에 놀라지도 않고 무슨 일이냐 하고 일어나니 두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이요. 분명히 통장을 서랍 안에 잘 넣어뒀는데 저걸 어떻게 찾았지 하고 의아할 틈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고 아버지한테 돈 받았냐고 아들이 다그쳐 묻는 겁니다. 뭐 사실 숨길 일도 없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받았다 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위자료랑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돈 중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진작에 아버지한테 받았어야 할 돈 이제야 받은 거잖아.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니네 아버지랑 이혼할 때 받았어야 하는 위자료에 내가 너 키우면서 받아야 할 돈이 양육비인데 거기에 무슨 네 몫이 있다는 거야? 혹시라도 또 돈 사고 쳐서 손 벌릴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내가 여태까지 네 뒤치다거리 하느라 대준 돈만 해도 몇 억은 될 거다. 나 아무리 욕심낼 게 없어도 그렇지. 이제 노후 자금까지 욕심내야겠다 이거야?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아들에게 이건 네 몫도 아니니 탐내지 말아라 버럭 화를 내는데 순간 혈압이 팍 올라서 그런지 어깨며 허리가 부러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며느리가 놀라서 절 부축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답니다. 그동안 몸을 그렇게 함부로 썼으니 고장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결국 급하게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어요. 1년간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허리와 어깨에 무리 가는 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꽤나 울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받고 나서 며느리가 봉투까지 챙겨 병원에 오고 퇴원 후에도 손녀딸 데리고 저희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절 도왔습니다.
아들 복이 좀 모자랐나 싶었는데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구나 했죠. 그런 며느리가 먼저 꺼낸 것이 실버타운 얘기였어요. 노후를 어떻게 지낼 건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나이가 먹어 살림이 괜찮다 싶으면 실버타운, 적당히 살면 요양원,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수중엔 전 남편이 챙겨준 10억이라는 큰 돈도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제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제 입장에선 그게 영 마음이 편치가 않다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저야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싶죠. 그런데 어머니도 영 불편해하시고 저희도 애 있는 집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돌봐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머님 지금도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는데 집으로 간병인 부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도 최근에 조리원 동기한테 들었는데 요즘 실버타운은 요양원 느낌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지난번에 저랑 TV로 같이 보셨었죠? 시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해서 요즘엔 안 아파도 일찌감치 월세방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이 많다고. 어머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텐 진짜 친정엄마 같은 존재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싫을 일이 뭐가 있겠니? 안 그래도 늙어서 아프기까지 해서 너네한테 짐되는 건 아닌가 나도 마음이 심란했었는데 그래 뭐 어디 괜찮은 데라도 있다고 하든 너네가 오가기 좋은 곳으로 그럼 네가 한번 알아볼래? 자기한테 맡겨만 달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솔직히 아들도 하지 않는 귀찮은 일이기도 한데 선뜻 알아봐 주겠다고 한 며느리가 고맙기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실버타운 전단지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시설도 쾌적해 보이고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애들 오가기도 좋겠다 싶어서 얼마냐 하니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대요. 전 남편한테 그 돈 받을 때 너무 큰 액수다 싶어 손 벌벌 떨며 받았는데 이 돈이 또 한 번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어머님 15년이잖아요, 15년. 이렇게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그나마 할인받는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하고 자리 나왔을 때 들어가고 싶어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거기다가 혹시라도 그 안에 나오실 일 생기면 이것저것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적금 붙는다 생각하고 이건 뭐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또 맞긴 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등록하면 언제 들어갈 수 있다니? 이래서 노인들이 다단계에 혹하나 봐요.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살살 꼬드기며 얘기를 하니 금방 당장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이 훅 하더라고요. 뭐 계약금 납부니 신청이니 어려운 게 워낙에 많아서 그 돈 며느리한테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좀 해줘라 그랬던 거고요. 며느리한테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주냐 하시겠지만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 보여줘. 거기서 받아본 책자 보여줘. 어머님 입주하시는 날은 이날이란다. 들어가시면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오가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아들한테 그 돈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착하고 똘똘한 며느리한테 맡기는 게 더 안심된다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거라니까요. 전 남편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결국엔 노후 자금으로 쓰라며 건네준 그 돈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것이었잖아요. 아무리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들어가서 연락을 하는 것보단 미리 연락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 나 당신이 준 돈으로 어디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했다 연락을 했죠. 어떻게 갑자기 실버타운 들어갈 생각을 다 했냐고 며느리가 알아봐줘서 어려울 것도 없었다고 그러니 전 남편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내외 정말 믿을 만한 거 맞냐면서요. 당신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 뻔히 들었는데 그 큰 돈을 애들한테 덥석 맡기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러지. 애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원래 큰 돈 보면 욕심나는 법이니까. 계약서랑은 제대로 잘 확인한 거 맞아? 맞대도 계약서에 입주일자랑 빤히 딱 도장이 찍혀 있는데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할 일이 뭐 있어요. 아 뭐 어디 요양병원에 나를 갖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 입주하금 나면 출입도 자유롭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 월세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별 걱정을 다 하네 정말. 미심쩍어 하는 전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계약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니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를 걸어라 하더라고요. 그땐 이 양반이 다 늙어서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많아졌나 하고 말았죠. 이틀 후 전 그렇게 실버타운 입주를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안심이에요. 전담 병원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방이 디스크 환자들이 생활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 엄마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후살 다 누린다. 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돈 생기자마자 냉큼 달라고 붙어 있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좋고 속이 깊고 이런 게 있다니까. 안 그래? 짐 가방 무겁다고 본인이 들어주겠다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든든하게 팔짱 끼고 짐까지 챙겨 집 앞에서 실버타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손녀딸 사진 좀 자주 보내줘라. 냉장고에 반찬이랑 미리 해놨으니까 이따 갈 때 집 들려서 그것 좀 챙겨가지고 가라.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봉고차 한 대가 오더라고요. 순간 두 사람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제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아프기라도 할까봐 부축을 해주나 했는데 핸드폰 좀 보게 손 좀 줘봐라 하는데 제 얘기도 못 들은 척 더 세게 팔짱을 껴오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았죠. 어머님, 아들이나 며느리나 한 식구인데 뭐하러 그걸 믿으셨어요? 네? 이 병원이나 저 병원이나 매 한 가지니까 들어가셔서 편하게 푹 쉬세요. 아시겠죠? 봉고차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전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수작질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앞에 멈춰선 차는 실버타운 버스가 아닌 근교에 있는 모 정신병원의 차량이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저를 무시하고 며느린 차량에서 내린 병원 직원이 내민 차트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차트에 서명을 하기 위해 제 팔을 놓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들어 최근 통화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통화 버튼을 눌렀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끝까지 아들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았던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이씨 인요인데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야? 여보 어머니 핸드폰 좀 뺏어봐.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눈치를 챈 아들이 제 팔을 더 세게 붙잡고 며느린 그대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툭 끊고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생겼구나 했는데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찰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섰고 그곳에서 내린 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난 너같이 파렴치한 짐승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다. 당장 그 팔 못 놔. 여기 두 사람 전부 연행에 가세요. 그제야 아들이 놀라서 제 팔을 놓고 며느리 눈치를 슬슬 보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재빠르게 경찰들이 그 두 사람을 연행해 경찰차에 태우곤 저를 살폈습니다. 저희 거기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직원분들도 참고인 조사하게 차키 저한테 주시고 경찰차 타세요. 형법 제276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서 강금 미수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놀라 손을 덜덜 떨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니 전 남편이 얼른 달려와서 절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신은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경찰서에 가서 전부 설명해 주겠다 얘기하는 전 남편을 따라가고 들은 얘기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계약서까지 확인했는데도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전 남편은 과거 의료기기 영업을 했던 병원의 의사들에게 계약서를 보내며 확인을 했대요. 그중 한 의사가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넌지시 계약 내용을 확인했고 실제 그 실버타운의 계약자 중에 제 이름은 아무데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란 걸 눈치챘었던 것이었고요. 진작에 가서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랬다가 저놈들이 제대로 처벌도 못 받을 것 같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겠다 하고 당신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경찰 대동한 거지.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런 놈들이 어떻게 자식이라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믿기지도 않고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놈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것이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덜덜 떨고 있는 절 대신에 조사를 받고 있던 아들의 멱살을 틀어준 남편이 그대로 아들의 얼굴에 침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게 욕심나서 자기 몸을 정신병원에 갖다 가둘 생각을 해? 네가 딱 이 정도 수준인 거야. 어? 길바닥에 침 뱉는 것처럼 네 수준이 딱 길바닥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네 놈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알겠어? 그제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자기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애걸복걸 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저런 것들을 보고 마음 약해질 필요도 없다며 저를 부축해 경찰서를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눈물만이 눈앞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얼마 전 실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특히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며느리는 제 아들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리고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를 옥살이 시킨다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마음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그 물러터진 마음이 어쩌면 지금의 괴물 같은 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 이제서라도 늦었지만 마음 굳게 먹고 제 아들이 죄값 다 치르고 제대로 반성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저 역시도 그동안 부모로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어두운 과오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에 접어든 김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전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됐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바도 크고 인생의 교훈 하나를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가장 큰 교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전 원체 성격이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성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이혼을 하시거나 혹은 가까웠던 사람과 갈라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사연에 많이 공감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 반전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 현재 제 딸과 함께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농작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판매하는 분야는 과일입니다. 요즘엔 정신없이 바쁠 때예요. 이렇게 바쁠 땐 인터넷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터라 딸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과일 세트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겐 고마운 일인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고 택배 업체에 보내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처음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과일 판매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 원래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증권회사는 이름이 알려진 큰 회사라던지라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바쁘고 특히 바쁜 시즌이 되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제겐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은 쌍둥이입니다. 아내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식은 하나면 족하다고 못 박아 두었는데 하늘의 축복처럼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두 명의 자식을 두게 됐어요. 이쁜 딸들을 보면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남에서부터 전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그런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털털한 성격까지 모두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속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에게 미스코리아 출신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전 사실 아내와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보니 성격도 잘 맞아 아내에게 꼭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어 결혼까지 하고 싶었고요. 근데 아내와 만나면서 아내가 저런 사람보단 조건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씬 증권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부모님이 건물이나 땅 갖고 있으신 건 있고요? 네? 아, 연봉은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부모님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딱히 뭐 큰 재산이랄 건 없어요. 아,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진 땅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물려주신다고 했고요. 어머, 그래요?
확실해요? 확실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전 사실 결혼은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평생 살 사람이니 사람 됨됨이나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걸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네, 그렇죠. 저도 거긴 동의해요. 아내는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가졌다는 말에 굉장히 흥분했고 연애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곤 했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묻는 식으로 정말 주는 게 확실하냐고 묻곤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그 부분에 대해 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 그저 아내가 솔직하고 오히려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콩깍지가 씌었던 터라 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내는 저희 집안에 땅이 내려올 거란 말을 듣더니 그 후 급히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는데요. 전 처음부터 아내를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멋진 프로포즈로 화답했고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을 했을 땐 아내의 친정이 가난한 축에 속했고 아내도 당시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마련해 살았어요. 아내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했답니다.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돈을 모아놨어도 당신이 이렇게 다 해갈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뭘 그렇게 미안해요. 원래 결혼할 땐 남자가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은 반반 결혼이라 해서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남자가 결혼 자금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경우가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비중이 상당히 높긴 했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내에 대해선 약간의 의미심장한 눈치이긴 하셨어요. 아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후엔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제 반려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런 부모님의 기준엔 아내가 못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기 아들, 엄마 노파심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며느라가가 너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우린 다른 것보다 성실하고 생활력 강한 좋은 며느리를 바랬어. 아, 너한테 형제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나 한 명 있는데 며느리감이 좀 실망스럽기는 하네. 엄마, 그 사람을 아직 안 겪어봐서 그래요. 아마 결혼하면 엄마한테 제일 잘할걸요. 평상시 얼마나 검소하고 수더분한데요. 주변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요. 길 가다가도 다리 불편하신 노약자분들 보면 아내가 제일 먼저 가서 돕는다니까요. 그래? 그런 면이 있다니 몰랐네. 그래, 알겠다. 결혼은 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엄만 그저 따르기만 할게. 아무튼 잘 살기만 해. 싸우지들 말고. 전 어머님의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저런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눈치챘는지 저한테 무척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결혼 시장에 팔려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서요. 하지만 맹세코 저희 부모님은 아내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에게 이쁘고 참한 처자가 들어와서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랬기에 전 그런 말을 하나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고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삐져서는 몇 날 며칠 저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내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자신에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너무 심하게 준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애 낳는 기계가 아닌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왜 벌써부터 자신을 들들 볶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물론 부모님께서 집안의 남자가 저 한 명이니 당연히 자식을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아내에게 딱히 압박을 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말에 그간 아내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안타까워 저는 화들짝 놀라 부모님께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전 아내가 저와 결혼해 정말 행복하기만 바랐거든요. 여보, 알겠어. 그건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할게. 당신이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몰랐어. 알았으면 그러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을 텐데. 아무튼 미안해. 내가 다음에 시골 내려가면 꼭 말씀드릴게.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당신 없을 땐 얼마나 나한테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애 잘 들어서는 보약이 있다더라. 자기 옆집 사는 여자 딸은 벌써 애를 3명을 낳았다더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나 정말 짜증나요. 우리 자식 계획은 천천히 세우기로 했잖아요. 당신 그거 잊었어요? 여보 알지. 진정해. 알았어.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할게. 자식이 한 명이니 부모님도 불안하셨나 봐. 제가 겨우 아내를 진정시키고 나면 아내는 엉엉 울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곤 했어요. 아내의 눈물에 약했던 전 그 주 바로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 관련 얘기를 꺼냈죠. 근데 여기서 부모님의 반응이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부모님께선 결단코 아내에게 아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시단 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까지 굳이 거짓말을 하실 부모님이 아니었기에 전 이상함을 느꼈죠. 사실 저희 집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도 제가 가장 부모님께 많이 혼났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께 들켰을 때였습니다. 저와 누나 모두 거짓말을 하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냈던 부모님인지라 당신들 스스로도 항상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부모님의 말이라면 신뢰하시는 동네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새아가가 뭘 오해한 거니? 나도 이쁜 손주는 바라지. 근데 전에 네가 말했잖니. 애는 천천히 나을 거라고. 그 말 듣고 며느리한테 구태여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 내가 얘기해서 애 바로 생길 것도 아니고 아이는 하늘이 점주해 주는 건데 못하루 내가 얘기를 하니? 그래, 우린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나저나 새아가는 왜 그런 말을 너한테 하는 게야?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 참 난감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시 전 아내의 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누굴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전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부모님과 나눈 대화를 아내에게 말했죠. 아내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의심할 수 있냐면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할 거면 이대로 저와는 살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 알겠다고 일단 진정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내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님 부모님 말을 믿을 거예요? 난 너무 섭섭해요. 내가 마치 당신과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했다는 거잖아요. 난 시부모님께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전 이때 마치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난관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아내와 부모님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멀리할 테니 이대로라면 가족의 화합이니 뭐니 아무 소용없이 사이가 다 으스러지고 깨질 것 같아 불안했어요. 전 제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달래고 부모님에겐 아내의 말을 제가 오해했다고 말하면서요. 두 쪽을 오가며 설득하느라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난생 안 해본 중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회사에서도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피곤에 찌든 일상을 보내는 도중 이런 일을 겪으니 괜스레 짜증도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난관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이 다짜고짜 저를 불러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자넨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구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는 것만큼은 내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사돈 어른들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살이라뇨. 제 아내는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아이고 이래서 남자들이 둔하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 딸이 하는 말이 다 뭔가? 애가 피쩍 말라가지고 얼굴살은 쏙 패여서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갔는지 몰라. 내가 딸의 말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져서는 원 안 먹던 술을 다 먹고 이렇게 자네 찾아온 거네. 장모님은 그날 실제로 만취해 계셨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집안을 휩쓸 기세로 한바탕 곡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장모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내자면 결혼 전부터 전 장모님에게 예의 바른 사위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젊은 시절 보내고 홀로 살아오시며 아내를 키운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장모님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전 장모님께 싹싹하게 잘해드리며 소중한 가족으로서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제게 장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면서 어린 시절 가난했던 친정에 대해 많이 말하곤 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 아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제가 잘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절 무척 좋아하셨고요. 나는 마치 자네가 내 아들 같아. 전에 내가 말한 적 있지? 우리 아들. 내 배에서 그만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된 꼭 그 아들이 크면 자네처럼 됐을까 싶다니까. 하늘이 나한테 자네를 내려준 것만 같네. 자네가 내 천운이고 복이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 말 들으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쑥스러워서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아, 자네가 왜 한 게 없어? 자네는 존재 자체로도 나한테 튼튼한 힘인데. 우리 사위 내가 어디 가면 꼭 자랑하고 다녀. 돈도 잘 벌지만 우리 딸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한다고. 이런 사위가 없지 없어. 장모님이 절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님께 딱히 해드리는 것이라곤 용돈 드리는 것 외엔 없었는데 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정말 처가의 복덩이라도 된 것 같았죠. 그랬던 장모님이 저리 말하시니 저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장모님은 다음날 술이 깨셔선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앉아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화살처럼 날아 들어올지 몰라 덩달아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때 꺼내신 말씀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네한테 너무 속을 다 털어놓은 것 같네.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유, 어른으로서 민망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도 힘드셔서 찾아온 것일 텐데요. 그래, 알아준다면 고맙네. 아이, 딸 가진 엄마로선 이것저것 다 걱정되고 괜히 신경 쓰이기 마련이야. 나도 시집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고 더 마음이 쓰였고. 네, 장모님 이해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은 저와의 사이를 좋게 풀고 싶어 오셨다고 했고 그에 저도 덩달아 화답해 드렸죠. 어쨌든 어른이 먼저 오셔서 사과까지 하셨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더니 창문 밖 먼 곳을 바라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온 김에 한 가지 말을 할 게 있네. 얘 동생, 자네 천한 말이야. 이놈이 글쎄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에 일할 생각은 않고 계속 집구석에만 있는데 어디 취직시킬 데 없겠는가? 아유,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정말 그냥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어 죽겠어. 어디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일할 생각을 도통 안 하니까 나도 얘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허리가 휘겠네 휘겠어. 자네가 도움 좀 줄 수 없겠나? 처남이 일을 안 해요? 저번에 저한테 일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걱정 많으셨겠어요. 네, 그럼 장모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네, 고마워. 아유. 처남이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장모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우시는데 보고 있으니 안타깝더라고요. 처남은 원체 좀 껄렁한 스타일이었고 일하기보단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남을 잘 설득해서 일을 하게 만들거나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고요. 처남은 제가 만나자고 하자마자 불만 가득 섞인 표정으로 술 사줄 거 아니면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매형, 나 술 안 사줄 거면 그 자리에 안 가요. 보나마나 잔소리인데 왜 가요? 내가. 우리 엄마가 뭐 나보고 이러래요? 일단 술 사줄 테니까 나와서 얘기해. 어린아이 달리듯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전 처남을 술집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자고 했죠. 정확히는 처남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허나 처남은 술만 계속 들이키고 시시껄렁한 농담만 할 뿐 정말로 일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대로라면 장모님이 더 힘들어하실 게 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도 당시 동생 걱정에 임신이 더 안 되는 것 같다며 저보고 꼭 어떻게든 설득해 보라고 했거든요. 나 돈 많이 주는 자리 아니면 일 안 할 거예요, 매우.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경력도 만들고 해야. 아, 됐고. 난 돈 많이 줄 거 아니면 일 안 해요. 아니,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아,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처남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전 아는 사람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처남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는 지인이 회사를 작게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높은 월급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될 테니 처남이 받는 월급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주는 걸로 대표인 친구에게 미리 얘기했고요. 그래야 처남이 일을 할 테니까요. 처남은 돈의 액수에 놀라더니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처남이 일을 시작하니 아내는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라며 얼씨구나 하셨고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척척 다 해결해요? 우리 집안 일에 발벗고 나서줘서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임신도 왠지 잘 될 것 같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처가 역시 제 식구니 저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아내가 정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앞서 말했듯이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생긴 겁니다. 아내는 쌍둥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말에 약간 언짢은 기색이었지만 전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아내의 기분을 맞춰줬어요. 임신 기간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을 같이 해준다든지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같이 가는 식으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내는 임신 내내 울상이었죠. 쌍둥이 낳기도 힘들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몇 개월은 더 힘들어야 되잖아. 남자도 애를 낳아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정말 불쌍해. 빨리 나와버리고 싶다 정말. 몸도 너무 무겁고 발도 퉁퉁 붓고 진짜 힘들다. 다른 집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나올 것에 대한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권하는 퇴교도 귀찮다고 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는 거에 대한 불만만 내내 토로하더라고요. 전 이때 모성애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모성애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쌍둥이가 태어나면 제가 아내보다 더 육아에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난 후 아내는 무척이나 육아를 버거워했어요. 물론 여자들이 육아를 힘들어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변 회사 동료들의 말만 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아내는 지나치게 힘들어했어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여기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드려놨어. 몇 시간 같이 봐주실 거야. 혼자도 아니고 둘이니까 당신 힘들어하는 거 이해해. 애들 크면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응? 아니 참긴 뭘 참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에 육아하면 같이 도와주기로 했잖아. 아, 여보, 내가 왜 버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당신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 알잖아. 전에 설명했잖아. 옆집 아줌마도 돈 들이고 고용하는 거야. 공짜가 아니라고. 저도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롯이 저희 가정을 위해 꾹 참고 상사의 진상짓도 참아가며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절 이해해주지 않고 원망망하는 아내에게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전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무조건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힘들다 해서 옆집 아주머니까지 고용해 줬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 태도가 문제라고. 난 돈 벌고 있으니까 당당하다는 그 태도 말이야. 돈 벌어오면 다야? 정작 험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옛날처럼 흙바닥에 내려놓으면 아이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아냐고. 매일매일 내 잠도 포기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 줄 알기나 해? 애들 다 징그러워 죽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하루에 12번이라도 맘 같아서 얘네들 다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러다 아는 해선 안 될 말까지 해버렸어요. 전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아내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은 제 기준에서 너무 막 나간 말이었습니다. 전 덩달아 화가 나 아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성을 질러댔어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 겨우 싸움을 멈췄지만 저도 아내도 서로 분을 참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흘러보니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아내와의 얘기를 친한 직장 동료에게 털어놨더니 그 동료가 아내의 상태가 산후 우울증이 아니냐는 말을 해줬거든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흔히 겪는 우울증이라며 자기도 많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했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내 상태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아내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포장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쪽지를 확인해 보니 처가에 간단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전 해물탕이 식을 새라 그것들을 다시 차에 넣고 처가로 향했죠. 처가로 가는 동안 아내가 장모님에게 부부 사이 일을 털어놨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 대한 말이든 뭐든 장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곤 했거든요. 그럼 장모님은 저희 집을 아무 때나 찾아와 진상조사하듯 따져 물으셨고요. 역시나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의 불호령과 처남의 냉대 어린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자네 여기 앉아보게. 장모님은 일단 저를 찬 바닥에 앉으라고 시키곤 자신은 소파 위에 턱 앉아서는 말을 시작했어요. 자네 내가 전에 곱게 넘어가려고 했건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 딸 데려다가 아주 눈물나게 하려고 작정했어? 돈 잘 버는 사위 들어왔다 해서 우리 딸 손엔 물 한 방울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어디 거렁뱅이한테 시집 보낸 것도 아니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도 좀 들어봐 주세요. 매영,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솔직히 매영이 잘못한 거 인정해야죠. 우리 누나 말론 매영이 이러느라 애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지낸다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장모님,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집사람 어디 힘들게 할 사람인가요? 다만 회사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아이를 잘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그놈의 변명 지겨워 죽겠네. 전 다시 해명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긴 하지만 잘 해결하려고 한다. 저대로 노력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최대한 제 입장에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인 줄 몰랐기에 앞으로는 더 살피겠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어떻게 살피겠냐고 따지듯이 물으시더니 차라리 아내와 손주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저보고 처가살이를 하라고 하더군요. 처가살이라니 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처가살이 해야지. 왜 못해? 어차피 거기 아줌마한테도 돈 주고 한다며?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손주 맡기는 것도 찝찝해. 차라리 나한테 돈 주고 내가 손주 책임져 주는 게 어떤가? 그게 낫지 않겠어? 아이 돈도 많이 안 줘도 돼. 난 그저 우리 딸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자기도 친정에 살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둘이서 그렇게 쏟아내니 전 다른 선택의 방안이 없었어요. 일단은 아내의 우울증이 낫기 전까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께서는 원래 드리던 용돈에서 아이 봐주는 값으로 50만 원 정도를 더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5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쁜 딸들을 봐주시는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돈이었어요. 장모님은 매달 용돈 들어오는 날이 되면 신나하셨고 저에게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양용돈도 이리 척척 주니 참 고맙네 고마워. 내 딸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자네가 보기에도 그러지 않은가? 네, 그런 것 같네요.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은 항상 자신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있다고 했고 아내 또한 친정에 있으니 저 다툴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짜증내는 횟수도 훨씬 적었고요. 전 그것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일단 저희 딸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부싸움을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성장 환경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가살이가 눈치 보이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만 어느 날부턴가 처가살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세 달에 한 번꼴로 목돈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말이에요. 이유를 물어보면 저희 딸 교육비라고 했는데 교육비론 그 정도 목돈이 들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잡고 조심히 물어봤더니 기괴한 답변이 나오더군요. 아이고 왜 이리 눈치가 없어. 아 명목은 그렇지만 내가 옷 좀 사이고 하려고 그러지. 다음 달 동창인데 입을 옷이 영 없단 말이야. 네? 옷을 사 입으시려고요? 그래. 아 물론 나만 입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손녀들 옷이랑 딸 옷도 같이 사 입으려고 하네. 아니 글쎄 동네에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손녀들 옷이 제일 꾀재재하단 말이지. 애들도 어리지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잘 입혀 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이랑 얼마나 비교되겠어? 그건 그렇지만 왜? 자네 혹시 내 옷 사주는 게 아까운가? 아유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에요. 장모님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지출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 딸 옷들보단 자기 옷이 훨씬 많았고 거의 명품급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지하게 장모님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날의 갈등은 급기야 싸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자네 눈치까지 봐야 되나? 내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집안일이며 다 해주는데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겠어? 자네 도대체 어른 모시기를 어제 이따위로밖에 할 수 없는가? 이 정도면 가정교육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여보, 나도 너무 당황스럽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돈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우리 편의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데 어제도 당신 좋아하는 아구찜 해놔야 된다고 장 보고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도 안 해? 돈 주니까 당연하다 이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장모님 오해십니다. 제가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목돈을 요구하시는 게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외버리고 우리 애들도 둘이라 이제 정말 돈 들어갈 때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직장인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마련하나요? 저희 지금 적자예요. 이대로라면 저축은커녕 집 사는 건 꿈도 못 꿀 겁니다. 제가 한 얘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야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을 조절하며 우리 집안 생활비의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은 뭐가 그리 분한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한테 큰 상처를 줬고요. 어머나, 자네 이제 날 위협하는 건가? 내가 뭘 얼마나 옷에 돈을 썼다고 이 난리를 떠냐고. 자네가 무능력해서 돈 못 버는 거 가지고 왜 나한테 화살을 돌리냔 말이야. 100만 원, 200만 원이 뭐 큰 돈이라고. 다른 사위였으면 이미 척척 내놨어. 알아?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다른 데서 선 들어왔을 때 거길 확 잡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 자네보다 집안 빵빵한 선자리가 넘치고 넘쳤는데 전 다른 걸 다 떠나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 처가살이를 선택할 만큼 장모님에게 못했던 적도 없고 아내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판단이 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런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요? 대화가 그렇게 무르익자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저를 같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픽 비웃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래, 나 솔직히 엄마 말대로 준재벌급 집들이 줄줄이 섰었어. 당신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지만 당신이란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나도 실망스러워. 무엇보다 내가 당신한테는 우리 엄마 나한테 전부인 사람이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잖아. 엄마가 돈 쓰는 게 다 우리를 위했던 건데 엄마 기분이 지금 어떻겠어? 우리 엄마한테 얼른 사과해. 사과하라는 말에 전 너무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장모님과 아내 이 두 사람과 더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처가살이를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었고요. 제 발로 지옥을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전 당시 아내에게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명절날만 되면 저희 집엔 시골이라고 잘 가지 않으려 하고 딱 하루 머물다가 밤만 되면 바로 오려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눈에 띄게 섭섭해 하시는 게 보이는데도 아내는 아랑곳도 않고 친정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바빴어요. 명절날 겨우 보는 부모님이라 저도 하고 싶은 대화가 많은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품고 돌아와야 했죠. 이것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를 해보면 아내는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핑계를 대고요. 아이들은 시골이란 환경이 신기해서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는데 말이죠.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게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이라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하루 정도 자고 오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솔직히 장모님은 매일 보잖아. 정말 안 되겠어? 이거 봐. 당신은 또 모르는 소리 하잖아. 여자들이 시댁 가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나 해. 난 우리 딸들 시끄럽게 놀기만 해도 바로 눈치가 보여. 시부모님이 당신한테는 살갑지 나한테도 살가운 줄 알아? 나만 보면 당신 등골 빨아먹고 사는 사람 보듯 본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증거를 만들어 대곤 했어요. 이렇듯 아내와 얘기하면 끝이 없었어요. 제가 하룻밤만 더 있다 오고 싶다 아무리 어필을 해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리면 끝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이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런 사건까지 생기니 정말 정이 똑 떨어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 정도 돈은 제 예상 밖이에요.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요. 저 잠깐 나가 살게요. 생각 바뀌면 말씀하세요. 극단적인 말이긴 했지만 말을 뱉고 나니 마음은 시원해졌습니다. 장모님의 편의대로 제가 돈을 벌어올 수 없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장모님은 역시 다시 들어오라 하셨고 돈을 줄이자고 하셨습니다. 자기에게도 최소 생활비가 필요하니 용돈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셨어요. 전 요구를 들어드렸죠.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은 그 이후 절 약간 벌레 보듯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둘이서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욕하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장모님은 다른 사위랑 절 끊임없이 비교했고 아내는 장모님의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쳐댔고요. 저를 욕하며 떡방아를 찧어대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린 정말이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 저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밥만 먹고 우리 딸들을 본 후엔 제 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시절 처남 사건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저에 대한 반감은 더 심해지고 말았어요. 장모님이 어느 날은 처남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처남은 자주 저희 집에 들리긴 했지만 올 때마다 저희 딸아이 과자 하나 사온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처남이 저희 딸아이 볼 책이며 가방 같은 것들을 사왔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반가워하며 처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함정이었다는 걸,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됐죠. 저녁을 먹고 할 얘기가 없어 멀뚱하게 앉아있다 뭐라도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처남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형,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야근도 엄청 시키고 뭐만 하면 성과로 사람 쪼아대고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싶은데 나 못 버티겠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회사 대표랑 매형 친하다고 했잖아요. 나 월급 좀 더 올려달라 말해줘요. 나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면 계속 노총각으로 살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고생해서 일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보는 데에 나도 안쓰러워 죽겠어.
옆에서 장모님까지 덧붙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기가 찼습니다. 친구에게 처남의 회사 근무 태도가 무척 불량해서 몇 번이나 자르려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매일같이 지각에 몇 년이 지나도 늘지 않는 성과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선 손해라고 했어요. 다만 제 처남이라는 걸 알고 제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이 냅두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처남,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처남이 받는 돈에 내 돈이 이미 들어가 있어. 처남 경력 하나 없는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그 월급 받고 시작할 수 있었겠어? 눈치 못 챘다니 내가 더 놀라운데? 난 처남이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이미 처남에게 돈 주고 있으니 더는 못 줘.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해. 그리고 친구한테 듣기론 처남 몇 번이나 자르고 싶었는데 못 그러고 있었다 하던데 매일 지각은 기본이라며? 뭐, 뭐라고요? 이미 저한테 돈을 얹어주고 있었다고요? 제 말에 처남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제 돈을 얹어준다는 건 장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아, 그건 몰랐는데. 그래. 그리고 처남 결혼 못하는 건 처남이 눈이 높아 그런 거 아니야. 전에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몇 번 소개시켜줬잖아. 다들 참하고 조건도 괜찮았는데 처남이 못생겨서 싫다며. 눈을 낮춰보지 그래 차라리. 아이씨. 속속들이 맞는 말만 하자 처남은 입을 꾹 다물곤 그렇게 돌아갔어요. 소득 없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뒷모습을 장모님은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그 이후론 더 저를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전 이 집에서 점점 없는 사람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장모 두 사람이 절 그렇게 취급했으니까요. 그러다 우리 딸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 몫을 할 때쯤 전 아내에게 분가를 요청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저도 참고 살기 싫었거든요.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고 싶었고요. 아내는 역시나 싫다며 저와 갈등을 빚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너희들 이제 나가 살아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장모님이 평소 나가시는 동아리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면서 따로 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일은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저희 식구끼리 살 수 있었으니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불편해했던지라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집들이 겸 집을 놀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꼭 오셔야겠어? 싫은데?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절 말곤 평소에 볼 기회도 없었잖아.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신다는데 어떻게 싫다고 해? 정말 당신은 꼭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어? 알겠어. 근데 설마 자는 건 아니지? 자는 건 싫어. 우리 딸들도 불편해해. 아내는 잔뜩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냈지만 어쨌든 허락을 했기에 전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직접 시골에서 올라오시게 됐어요. 제가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괜찮다며 저보고 나오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전 딸아이들이 커가며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워지던 찰나였기에 아버지와도 술 한잔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오시기 전날 좋은 술도 준비해 놓고 기쁘게 맞을 준비를 했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여전히 이쁘다며 들고 오신 반찬거리와 몇 가지 과일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뭐 굳이 이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괜찮은데. 냉장고가 꽉 찼거든요. 아이고, 그러니? 아유, 우리가 추측을 부렸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뭐 가지고 오셨으니까 받긴 받을게요. 그나저나 옷은 저 주세요.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옷 빨아오신 거죠? 전 기분이 나빴지만 부모님 앞이라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부모님은 허허실실 웃으시며 저와 함께 동네 나들이도 하시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으셨어요. 아내는 대화 내내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부모님은 모른 척 장모님의 안부도 묻곤 하셨죠. 아내가 오로지 관심 있어 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부모님의 땅이었죠. 예전에 제가 연애할 적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올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관심 있어 했습니다.
아, 그 땅. 아유, 그거 얼마 안 돼. 그냥 아주 조그만 거라 내세울 게 못 된단다. 그래도 서울이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쪼록 땅값 오르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알겠다. 아내는 마치 당연히 자기에게 올 땅처럼 그리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얼굴에도 어이가 없어하는 기색이 엿보였죠. 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건이에요. 술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너무 늦어 부모님이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됐는데 아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모님을 부른 겁니다. 근데 장모님만 온 게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뒤에 따라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제가 집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얼떨떨해하며 물으니 청소업체라고 하더군요. 아, 저 사모님이 부른 청소업체인데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요? 네? 청소업체요? 아내를 보니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얼른 들어와서 냄새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왜 청소업체를 불렀는지 알겠더군요. 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의 멱살을 붙잡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물었습니다. 설마 당신 저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부른 거야? 그럼 그것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시골 노인네 냄새 너무 역겨워 못 살겠어. 그래서 불렀는데 뭐 문제 있어? 우리 엄마도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당신도 얼른 청소기 들고 어제 어머님 잔 방부터 치워. 아우 정말 오늘 진짜 몇 시간 동안이나 고생해야 되는 거야. 청소업체 부르는데 얼마 줘야 되는지 알아? 아니 그것보다 노인네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말하는데 토 나올 뻔했어. 당신 때문에 겨우 참았다고. 이런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선고를 했어요. 어쩌면 진즉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내쫓아야 할 여자였는데 내가 너무 빠졌다. 그지? 이참에 이혼하자 제발. 아, 그리고 당신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할게. 당신이 탐내던 땅, 그 땅 강남 땅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 명의로 하나, 당신 명의로 하나 건물 한 채씩 준다고 하시네. 근데 이혼하면 당신한테 더 이상 줄 필요 없겠지? 뭐? 뭐? 거짓말하지 마. 무슨 그딴 해괴망측한 거짓말을? 시골 노인네들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자, 못 믿겠으면 서류 확인해 봐. 어제 우리 아버지가 준 서류야. 전 서랍장에서 곧바로 서류를 가져왔고 아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모님까지 달려들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제발 헤아려 달라고요. 전 선처 따위 베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껏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 하나 못 느끼는 당신 같은 인간들한텐 지옥에 가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급기야 아내에게 신호를 하더군요. 아내는 알아듣고 바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그따위로 굴 수가 있었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남은 평생 우리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게. 어? 아니 설사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도 요양원 안 보내고 내가 모실게. 이거 진심이야. 넌 진심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야. 내가 널 뭘 믿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하냐? 가짜는 소리 말고 이혼 소송 준비해. 전 그 뒤 이혼 소송을 했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 이혼했습니다. 소송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뒤를 파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던 정황들이 드러났거든요. 화가 나기보단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괘씸해서라도 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고 아내는 덕분에 돈 한 푼 없이 내쫓기게 됐습니다. 전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괜찮은 사람도 만나게 됐어요. 아내와 달리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라 부모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딸들도 저의 이혼을 응원해 줬어요. 엄마와 잘 이혼했다며 딸들은 제 곁으로 와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번 한 해 저처럼 새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으로 깊이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